지난 9월 13일 약 6개월간의 조사 후 천안함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세계에서 처음 원인을 규명한 사건입니다. 천안함은 무관제 어뢰 공격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로 침몰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이 완전히 끝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과를 발표한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왜곡된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뢰 폭발 후 생성됐다는 합창물질. 하지만 추정 60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분 분석 결과는 국방부의 발표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비결정성은 비결정성인데 사나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재조사는 없다고 했지만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 침몰한 천안함. 46명의 젊은 목숨이 희생됐고 온 국민이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부터 시작된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은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는 논란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28일 포항공대에서는 천안함의 진실과 교훈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합동조사단장이었던 윤덕영 교수가 조사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침몰된 군함을 해저에서 인양한 경우가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은 해양 대국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윤 교수는 국내외 전문가 70여 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 침몰 원인을 밝혀냈다고 말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드 같은 거 주로 또는 해저에서 6에서 9m 정도 해저에서 200에서 300kg 정도 TNT의 폭발이 있었을 때 천안함을 이렇게 절단낼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난 9월 13일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 약 6에서 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부근.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가 물기둥을 일으키며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합조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약 300여 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위로 밀어올린 듯한 모양의 함수와 함미, 선체 내외부 표면의 흔적 등 많은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수중 폭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안함 침몰 지점 부근에서 인양한 어뢰 추진체는 북한의 소행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발표 후 2달, 윤 교수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합니다. 그 교과서의 모든 내용,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의혹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또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저희들이 리저너블 강연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한 질문자가 보고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합조단 보고서에서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사진이 조작된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사진 조작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오토 사진 부분에 오토에서 분명히 사진의 조작이 있습니다. 저 수치 나온 건 잘못된 게 있어요. 수치가 아니라 길이 자체가 네, 길이 자체, 그 수치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실수하고 조작하고는 그건 다른 거죠. 아니 지금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분의 아주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조작했다.
저기 가보셨습니까? 전쟁기념관에 가보셨어요? 전쟁기념관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시고 얘기하세요. 전쟁기념관에 가서 그거를 보시고 연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공속삭상에서 당신 보고 당신 나쁜 놈이야 거짓말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여기 저 공중 예의를 지켜야지. 여기 지금 와가지고 혼자서 여기를 다 독점하고. 잠깐 뒤에 두개 앉아주세요. 어디까지나 여기는 공중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사회자가 수습에 나섭니다. 사회자를 따라주시고 또 뒤에는 충분히 약속드리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학생이나 뭐 참가자들 질문 있으세요? 예.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른 이유로도 비심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게 생기지 않느냐. 실제로 수건에 실렸을 때 잘못된 노면이 실렸던 그런 것도 있어서 많이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과학적 조사로 혹시 이러한 이 천안함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진 않았을까?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그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수백 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체를 못 믿겠다. 그런 논리. 하나 위에 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인 참석자들.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서야 강연회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강연회를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몇몇의 사소한 부분의 의혹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저 의혹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의혹으로 나왔던 프로펠러 휘어진 부분 같은 거는 오늘 발표 자리에서 빠져 있을 거예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단이 국제적으로 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개변이도 그런 개변이 없지. 처음에 발표하는 거랑 중간에 발표하는 거, 나중에 발표하는 거 그런 거 자체에 대한 번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딱히 그렇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요. 강윤규 PD,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다른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문제는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된 의혹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개국 70여 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3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 5월의 중간 발표 때와 골격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네, 합조단의 결론은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 폭발입니다. 수중 폭발에는 반드시 물기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실려있는 물기둥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취재 중 사고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군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해무가 껴서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추병들이 쿵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걸 봤다고 합니다. 번개가 아닌가 했는데 쿵소리가 약간 번개랑 다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역하기 1, 2주 남은 병사들도 밖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쿵소리 같은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OD 초소에서 무슨 화면을 잡았다고 TOD 병이 PCC라고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려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초병들의 진술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게 뭔가 보였는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다고 물기둥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 효과는 반드시 물기둥을 동반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조사했는데 초병들은 그때도 물기둥을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뭔지 모를 하얀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소리는 못 들었다고 하고 소리는 쿵소리 외에는 별소리 없었다고 합니다. 추정 60분은 국방부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취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국방부 측은 합동조사단장과 조사본부장을 비롯 총 20여 명의 관계자가 나와 취재에 응했습니다. 국방부 측에 사건 당시 발생한 물기둥의 높이와 지속 시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TNT 250에서 360 정도를 고려하면은, 그리고 수십만 융비터 정도를 고려하면은 물기둥 높이는 대략 계산상으로 82에서 105m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지속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향과 풍속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약 150m 됐을 경우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사고 현장인 백령도를 직접 찾아 물기둥이 일어났던 곳을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곳이 합조단이 발표한 천안함의 피격 지점입니다. 국방부에서 밝힌 물기둥의 높이는 천안함의 선체 길이보다도 높습니다. 사건 당시 갑판 외부로 나와 있던 사람은 좌우연 견시병뿐이었습니다. 예, 당시 저는 그 함교 우연 견시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함교 우연 견시라고 하면은 그 함교 바로 밖에 우연 쪽에 나와서 그 외부를 배가 진출하는 그 외부를 관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물기둥 같은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천안함 선체 길이보다 높은 물기둥이 10초 이상 지속됐지만 당시 좌우연 견시병은 둘 다 물기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현창에 물이 고여 있는 것도 봤다고 진술했고, 야간이었으므로 물기둥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생존 장병들이 그 구조 당시에 넘어진 그 선체의 그 현창에 물이 고여 있는 것도 봤다고 진술했고, 또 좌연견시병이 넘어졌을 때 자기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또 하나의 물기둥 증거는 사건 현장 부근에 있던 초병들의 진술입니다. 해안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해병대원 2명이 꽝 혹은 쿵 소리와 함께 하얀 섬광 불빛을 목격했다는 것. 군 관계자도 당시 초소에서 근무하던 2명의 초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초소에서 연락이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상병 근무자가 박일석이고 후임 근무자가 김승창이라고 합니다. 취재진은 이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군 관계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중 선임병은 방위각 280도 지점, 두무진 돌출부에 불빛이 가려진 섬광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후임병도 두무진 돌출부 쪽에서 불빛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아도 위치 판단이 잘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목격한 섬광을 직접 묘사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림 아래쪽엔 물기둥은 보지 못했다는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당시 2명의 초병이 섬광을 보았던 초소를 찾았습니다. 초병들이 시간대별로 투입돼 해안을 경계하는 초소입니다. 진술서에 나와 있는 섬광 위치와 실제 사고 지점을 비교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곳이
사고 당일 근무를 서던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초소입니다.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두무진 돌출부와 정부가 발표한 사고 해역 사이에는 육안으로 봐도 방위각이 50도 이상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각은 360도로 나뉘는데 정북이 0도, 정남이 180도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당한 지점은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곳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두무진 돌출부에 불빛이 가렸다는 증언도 정부가 발표한 어뢰 피격 지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섬광 불빛을 정면으로 봤을 때 두무진 돌출부 쪽이 이 좌측이라는 것은 이제 해상입니다. 해상 쪽이 더 밝고 우측이 흐렸다는 것이지 가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 원점이 좌측인데 왜 우측에서 불빛을 봤냐?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방향면에서는 어떤 기상으로 인해서 정확한 방향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초병들이 정확한 방향을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초병들이 방위각을 틀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안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들어갈 곳에 관한 지형도 같은 것들에 대해 전부 시험을 봅니다. 하물며 조리병까지 다 봐서 지형이랑 진지가 어디에 있고 방위각은 몇 도고 이런 걸 외우기 때문에 방위각이 틀릴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자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만약 폭발했다고 하면 남쪽에 초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보고가 왔을 건데 그쪽에서는 보고가 안 왔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구조 작업할 때 함수가 남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남쪽에서 미친 듯이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뢰 피격 지점이 더 잘 보인다는 또 다른 초소. 하지만 남쪽 초소에선 폭발 당시 어떠한 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 폭발 원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물기둥이 있었다면은 그 위에 있는 초소와 밑에 있는 초소에서 똑같이 느꼈어야 되는데 왜 방향도 다르고 한쪽 인지하지 못했을까?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갖고 그 초소에 가서 서봤습니다. 초소에 서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이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바깥에 있는 초병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막사에 있는 인원들까지도 아무도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너무 증거로 삼기에는 좀 모순되는 지점이 있으니 혹시 다른 사고나 다른 거의 결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공주파라든지 또 그 0.3cm 불 떴다든지 또 뺨에 그 불을 맞았다든지 또 현창이 꿰었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일부인데 이 초병 진술만 너무 그좀 그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방부는 종합적인 조사 결과 하얀 섬광은 물기둥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0여 미터에 이른다는 물기둥을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습니다. 강규 PD, 물기둥의 높이가 100여 미터에 이르는데 남쪽 초소에서 어떤 보고도 없었다는 사실 어떻게 이해됩니까? 네, 합조단은 여러 정황을 판단한 결과 이 섬광 불빛은 분명히 버블제트 물기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사고 지점이 더 잘 보이는 남쪽 초소에서는 누구도 물기둥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부 기자, 초병들이 목격했다는 하얀 섬광의 발생 시도 정부가 발표한 어뢰 피격 지점과 장소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진이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요.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지점하고 사고 지점하고의 방위각의 차이가 80도 이상 났습니다. 80도면 북쪽과 서쪽의 차이라고 할 만큼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고 지점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검증해봤습니다.
취재진은 천안함의 폭발 지점이 정확한 것인지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의 폭발 지점은 백령도 서남방 해상 2.5km 지점입니다. 사건 당일 밤 천안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대략의 항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8분 전인 밤 9시 4분 천안함은 남동쪽으로 기동 중이었습니다. 2분 후 갑자기 속도를 높인 뒤 유턴해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발표대로라면 약 14분 뒤 어뢰에 피격돼 침몰합니다. 30여 초 뒤 TOD 영상에 포착된 천안함. 함수와 한미가 분리된 모습입니다. 약 3분 뒤 한미가 완전히 침몰했고 항적 신호도 사라졌습니다. 합조단은 다소의 논란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 발표된 폭발 지점이 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천적으로 폭발 원점은 정말 정밀히 정확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현재의 폭발 원점이 KNTDS, 즉 해군 전략 데이터 시스템에서 나온 지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폭발 원점을 산출을 하면 과학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그 GPS 신호를 사용하고 그 GPS 신호를 사용하는 천안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KNTD상에 정확히 표시가 됩니다. KNTDS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군함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 국방부는 엉뚱한 지점을 폭발 지점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지점이 백령도에서 서남방 1마일인데 사고 뒤 열흘이 지나서야 수정한 현재의 폭발 지점과는 2km 이상 떨어진 지점입니다. 천안함의 항적과 비교해본 결과 공교롭게도 이 지점은 천안함의 9시 11분 때 항적과 일치합니다.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KNTDS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여러 사령부에서 동시에 체크하고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근데 왜 사건 초기에 바로 폭발 원점을 특정하지 못했는지 KNTDS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정보분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말씀드릴 입장이 못 돼서. 아니 그러면 정보분과시니까 KNTDS 자료를 분석해서 폭발 원점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 KNTD에서 관련된 건요. 그 작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해군의 KNTDS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는 군 간부 출신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최초에 이제 한국에 96년도 처음 이제 도입 당시에 그 도입 시험 운영할 때 그 운영 책임을 했었어요. 그 역시 KNTDS 정보를 보유한 군이 사건 초기 폭발 지점을 착각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거라면 그때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때도 알 수 있죠. 바로 재생하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NTDS 상실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당시까지의 영상본을 빼가지고 별도로 보관을 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서해교전 벌어졌을 때도 몇 번 수십 번을 돌려봤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 뭐 나중에 알았다 이거는 좀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 시스템상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KNTDS 정보를 알고 있던 군이 사건 초기 왜 9시 11분 천안함의 위치를 폭발 원점이라고 발표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폭발 지점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건 당일 밤 천안함을 포착한 TOD 초소를 찾아봤습니다.
초소 앞에서 보이는 TOD 장비. 천안함을 찍었던 바로 그 장비입니다. 열 영상 관측 장비인 TOD.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야간에 열을 감지해 물체를 식별하는 경계용 장비입니다.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막 백령도에서 TOD를 운영했다는 전역자를 만나 폭발 지점 검증을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좌우각도 표시하는 방위각이 있고 뭐 아래 위로 이제 높낮이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거리를 나타내주는 고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 그런 게 표시되죠. 이제 아래 위로. TOD 방위각은 6,400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4,050은 360도 기준으로는 약 228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한 방위각과 천안함의 시간대별 항적을 교차시키면 사건 당일 천안함이 지났던 주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점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폭발 30여 초 후에 천안함이 정부에서 발표한 피격 지점보다 북서쪽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조리 방향은 남동쪽이었습니다. 천안함이 피격 뒤에 기동을 멈췄다면 조류에 따라 남동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계산대로라면 조류를 거슬러 90m 북서진했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90m였거든요. 그 90m 국방부도 TOD 방위각을 이용한 검증 방식이 유효하다며 동의했습니다. 저기 나온 걸 얘기하는. 하지만 자체 분석 결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해 본 결과 폭발 원점은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자료를 분석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 지도상에 있는 그런 각도와 계산을 했을 때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각도 편차는 발생하고 매일매일 쓸 때마다 그건 항상 맞춰주고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유는 TOD 방위각의 편차였습니다. TOD 방위각은 실제 방위각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편차를 조정해야 합니다. TOD 운영병에게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TOD로 보는 그런 뭐 화면 중에서 뭐 형상이 있으면 암석이나 뭐 바위나 이제 땅이 있으면 그런 거를 이제 기준으로 방위각이나 고각을 맞추고 사건 당일 암석이나 바위가 찍힌 TOD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9시 21분경 돌출해안이 찍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위각은 3285, 360도로 환산했을 때 TOD 초소에서 약 185도의 위치입니다. 돌출해안의 실제 위치를 확인한다면 실제 방위각을 측정해 TOD 방위각과의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TOD 화면과 유사한 지형, TOD 영상 속 돌출 해안이었습니다. TOD 초소를 기준으로 이곳의 실제 방위각을 측정했습니다. 177.4도. 사건 당일 TOD 방위각의 편차는 7.7도로 계산됐습니다. 이 편차를 대입할 경우 천안함은 피격 후 조류를 거슬러 90m 북서진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국방부는 TOD 방위각과 KNTDS 항적을 이용해 편차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피격 30여 초 뒤 천안함의 위치는 취재진이 계산한 북서쪽이 아니라 폭발 원점과 같은 지점이라는 겁니다. 해도 방위하고 육도 방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편차 약 8.3도를 대입을 해야 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 경과한 시점에 따라서 한미가 침몰한 위치까지 그 사이각이 2.9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산이 맞더라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어뢰 피격 후 기동력을 잃은 천안함이 30여 초 뒤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류는 남동 방향, 속도는 시속 5.3km였습니다. 위치나 시간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투명성에 결여돼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 사건 구성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본 전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신인보 기자,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폭발 원점이 갖는 중요성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합조단이 발표한 어뢰 피격설의 근거는 바로 폭발 원점 부근에서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발 원점이 정확하지 않다면 보고서의 기본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수심도 달라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 충격파나 버블 효과의 양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조사 결과 전체가 재구성되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강윤규 PD, 어뢰가 천안함을 피격했다는 결정적 증거물이 합착물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라는 흡착 물질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둘러싼 과학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흡착 물질이란 무엇이며 합조단의 발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증해봤습니다. 합조단 최종 조사 결과의 결정적 증거물은 침몰 지점에서 인양한 어뢰 추진체였습니다. 결정적 증거물 분석 결과입니다. 수거한 증거물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목적으로 배포한 무기 소개 자료에 명시된 크기와 모양, 지지원 등이 일치하였습니다. 프로펠러를 뒤덮고 있는 하얀 물질. 천안함 선체 곳곳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합조단은 어뢰와 선체에서 채취한 물질이 같은 성분이고 폭발로 생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뢰 추진 동력 장치와 천안함의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 물질의 선보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치하였는데 이는 이 두 물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취재진은 합조단의 흡착 물질 분석 결과를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내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합조단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나 뵙고 오래 취재를 하고 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 이게 물건들어질 수가 있어요. 직접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로 다른 말씀들을 하셔서 뭐 한편으로는 저도 한번 그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학교의 교수들은 권위자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안동대학교의 정기영 교수가 검증의 적임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교수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흡착물질 논란을 보면서 조사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해 봤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에 뭐 이 정도 이거 책으로 낼 만할 정도의 이거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놀랍게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을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보고서 분석 결과에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저는 국민 입자들 많이 분석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 거죠. 관심받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그 분석 안경에 비추면은 상당히 내용이 좀 부족하다, 설득하기에는. 합조단은 흡착 물질이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뢰에는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첨가됩니다.
합조단은 폭발 순간 알루미늄이 산소와 반응해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공한 흡착 물질은 현재 한 언론 단체에서 보관 중입니다. 이것들은 국방부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직접 제공한 것들입니다. 취재진은 그중 3개의 흡착 물질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흡착 물질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총 8가지의 분석 기법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조단이 분석에 사용했던 에너지 분광기, X선 회절 분석, 주사 현미경 관찰 외에도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과전자 현미경 분석, 동위원소 분석 등 합조단이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은 분석 방법도 추가됐습니다. 흡착 물질을 구성하는 특립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화학 분석을 해서 과연 알루미늄 산화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알루미늄하고 황하고의 어떤 화합물인지 그 개별 입자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 3주 뒤 최종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안동대를 찾았습니다. 합조단 측이 썼던 분석 기법에서 나온 데이터는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같았습니다. 두 물질이 같은 물질이란 뜻입니다. 실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뜻밖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결정성은 비결정성인데 산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 알루미늄과 황이 한 4:1 정도의 비율로 들어있는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결과 흡착 물질은 합조단이 발표했던 비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 알루미늄과 바닷물에서 유래한 황 성분이 약 4:1의 비율로 들어있는 화합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폭발 과정에서 이제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 입자 상태겠죠. 입자 상태. 그러면은 그 입자 상태로 어떤 식으로든 이동해 와서 선체에 들러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찰한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런 조직들에서는 용액 상태에서 뭔가가 침전하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입자 상태로 볼 때 어딘가에서 날아와 들러붙은 물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녹아있는 상태에서 침전돼 현재 발견된 곳에서 성장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박영학 의원도 그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일까? 먼저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증거라는 발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400여 분에게 저희가 협조 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말해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왔을 거라고 저희 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 측은 모의 실험에서도 같은 성분의 흡착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조 실험을 했습니다. 폭발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폭발에 의해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형성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흡착 물질이 폭발에 의한 알루미늄 산화물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측에
취재진의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비정질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이다. TEM 분석 결과 알루미나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비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볼 수 없다. 흔적이 있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비접촉 어뢰 폭발밖에 없다. 합조단도 분석 당시 그 가능성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황산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황산 화합물이 실질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했는지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건지는 저희가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는 이게 결정질 상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말은 현재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칭적으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해서 그걸 ALXOI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산화물 안에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이 포함된 저희는 그 통칭적으로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산염 수화물일 수도 있지만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했다는 것. 그거부터 지들 뭐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알루미늄 합금도 있고 뭐 저는 분석 전문가 입장에 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저희가 그 수중 폭약이 터진 폭발재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건 이제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이번에 폭발에 대한 레퍼런스 중에 폭발이 있으면 알루미늄 수화물이 나온다는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레퍼런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산화물이라고 보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네, 산화물이라고 보시는. 그런데 지금은 산화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수화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거죠? 수화물 절대 아닙니다. 아까는 또 수화물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알루미늄 들어간 그 폭발물의 폭발을 상정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 알루미늄 산화물이 있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국방부 측에 흡착 물질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모의 폭발 실험을 다시 제의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 추가 실험은 할 생각이 없고요. 그거를 다시 하자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저는 이 실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합조단 관계자와의 통화. 그는 흡착 물질을 알루미늄 산화물로 결론 내린 이유를 털어놨습니다. 합조단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부 세미나까지 개최하면서 고민했지만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황산염이라고 얘기했다가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피했습니다. 황산염이 확실한데 그 명칭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폭발제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밖에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주변 전문가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도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산화물로 통칭해서 쓰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영희 PD, 결국 같은 물질을 두고도 다른 해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흡착 물질과 어뢰 폭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는 폭발로 인해 황산염 수화물이 생긴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흡착 물질을 분석했던 정기용 교수는 분석 결과만으로 폭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섣부른 결론을 경계했습니다. 또한 부식이나 퇴적에 의해서 흡착물이 생겼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흡착 물질의 성분을 아직까지 정확히 결론 낼 수 없다는 국방부 측의 발언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결론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한 합조단 관계자는 다른 물질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흡착 물질은 국방부에서도 결정적 증거를 할 만큼 천안함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흡착 물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일보 기자, 국방부는 최종 조사 결과라고 발표했지만 제기된 논란을 살펴보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국방부 스스로는 최종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최종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반론들도 마찬가지겠죠. 국방부 조사가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는 평택 제2함대 사령부. 요즘 교사나 군인들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20여 팀이 견학을 온다고 합니다. 와서 직접 보시면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도 다 와서 보고 가시면 보고 그런 악성 댓글 달는 분들한테 보고 얘기해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방부가 적극적인 의혹 해명에 나선 이유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때문입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신빙성도 있고 그런데 누가 자꾸 숨기고 하면은 북한이 했어도 믿을 수 없잖아요. 중간에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맞다. 국방부는 최종 결과가 발표됐는데도 의혹이 계속되는 것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천안함 사건 조사에 처음부터 참여한 입장에서 볼 때 지속되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흔히 정치적 또는 이념적인 입장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본부 쪽이랑 조율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좀 그러나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합조단 스스로 자초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스크루 변형 상태는 이번 조사의 중요 단서 중 하나였습니다. 합조단은 시뮬레이션 결과 회전 관성력과 축 관성력에 의해 스크류가 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형 가능성이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노인식 교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스웨덴 조사팀이 직접 스크류 조사를 담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뜯어봐서 검사해보면 처음에 저도 스웨덴 쪽에 5,000불 주더라도 일단 그 자료를 받아보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합조단 내에서는 막 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 그래서 일단 그건 뭐 무시하고 넘어간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약간 이렇게 이거는 뭔가요? 시뮬레이션 결과도 변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진 못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변형 형태는 거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끝부분이 이중으로 휘었다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장 큰 원인 하나에 대해만 시뮬레이션 했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 반드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테니까. 국방부의 스웨덴 조사팀이 언급된 이유를 묻자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고서의 기술상에 있어서 좀 팩트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보고서 기술상에 스크류를 사실 저희들은 그 침몰 원인과 관계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게 이제 자꾸 뭐 좌초의 어떤 거냐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시뮬레이션도 하고 부가적으로 한 겁니다. 천안함에 실려있던 무기들의 행방도 사건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천안함의 무기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수한 무기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함에 실려있던 무기들은 흡착 물질에서 나온 알루미늄의 또 다른 출처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취재진은 무기를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 비보도 그거 해서 저희들이 협조할게 많이 요청하신다면. 약간 예 그게
그 수중에 잠겼던 각종 무기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군에서 다 피폭 처리를 했대? 예, 어느 상황. 그거는 본부장님 지금 처음 들으신 네. 피폭 처리. 전문가들은 사건의 핵심 정보나 증거를 독점하는 군 당국의 태도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보다 자기의 어떤 판단이 개입된, 보다 어떤 참여적인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데 마치 쇼윈도에 갇혀 있는 지시를 구경만 하는 국민들의 어떤 피동적인 위치로의 전락. 이것은 심정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문을 더 제기하고 싶고.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추가 검증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 문제는 그게 정말 그날 그 장소에서 수거됐느냐, 추진체가. 그 추진체가 공격을 한 거냐. 그 추진체가 북한에서 만든 거냐.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충분히 또 지내다 보면 또 다른 논쟁과 또 다른 고민을 통해서 수정돼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천안함 46장병의 안타까운 죽음. 나에게 살렸어. 하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군사 기밀이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오해와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상호 검증의 장이 마련될 때 천안함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심인보 기자, 결국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네,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보다 열린 자세를 응한다면 이에 따라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만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영규 PD, 취재 중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국방부의 주장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논쟁도 필요합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진실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사 결과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증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강영규 PD, 심인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는 추적 60분 팀과의 인터뷰에 나름대로 성의 있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진실이 바로 국익입니다. 오늘 추적 60분이 천안함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년 8개월 동안 전국에 한 수백 개의 그 SSM 점포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치지 않잖아요. 대기업 물건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치워갈 게 없으면 노점도 아마 대기업에 손댈 것 같아요. 오픈한 거에 대해서 문을 닫으라고는 못해요. 그 맹점 때문에 기습 출전을 하는 거죠. 이거 막지 못하면 개인 슈퍼도 죽지만 개인 중소상인들이 다 죽는 거죠.